93%. 삼성전자 노조 파업 찬성률이야. 4만 명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 거지. 파업이 터지면 하루에 1조가 날아간다고 해. 18일이면 계산이 나오지. 얼만지. 근데 잠깐, 이 싸움에서 제일 먼저 맞는 게 그 4만 명이 아니야. 노조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야. 그 4만 명이 서로 싸우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선택도 못하면서 먼저 맞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 삼성전자 파업 규모가 보통이 아니야. 쟁이행위 찬성 투표에서 93.1%가 찬성했어. 역대급이야. 조합원 수로 따지면 대략 4만 명 넘는 인원이 싸우자는 쪽에 손든 거거든. 근데 이 숫자가 왜 역대급인지는 삼성전자 노사 역사를 조금만 알면 바로 보여. 삼성은 오랫동안 무파업 기조로 유명한 회사였어. 수십 년 동안 삼성에선 파업이 없다는 게 거의 불문율처럼 여겨졌고 노조 자체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시기가 길었거든. 2019년까지도 삼성전자에 제대로 된 파업은 없었어. 그 이미지가 워낙 굳어 있었으니까. 첫 균열이 생긴 게 2024년이야. 그때 처음으로 실제 파업이 벌어졌는데 당시도 충격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 이듬해에 93.1%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야. 대기업 파업 역사에서도 이 정도 결집은 흔하지 않아. 파업 한 번 해본 회사가 아니라 파업이 없던 회사에서 1년도 안 돼 9할 넘는 찬성이 나왔다는 게 핵심이야. 파업 예고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7일, 18일짜리 총파업이야. 기간만 봐도 범상치 않지. 그냥 며칠 쉬고 복귀하는 식이 아니라 진짜 장기전 각오로 나온 거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삼성전자 공장이 하루 멈추면 예상 손실이 약 1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와. 18일이면 최소 20조, 길게 보면 30조에 육박해. 이 숫자가 실감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봐. 국내 웬만한 대기업 연간 매출 규모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하루 생산 차질이 메모리 기준으로 약 62억 개 수준이라는 추정이 있어. 칩 하나하나가 아니라 단위 자체가 업계야. 그리고 타이밍이 절묘하게 나쁜 게 지금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 AI 수요, HBM 수요, 막 치고 올라가야 할 때 공장이 멈추는 거야. 호황 타이밍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셈이라는 아이러니가 있어. 싸움의 발단은 성과급 구조 문제야. 노조가 요구하는 건 OPI, 그러니까 초과이익 성과급 상한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싸울 만한 문제냐? 상한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풀어볼게. 지금 구조에서는 OPI에 상한선이 걸려 있어. 회사가 이익을 100배 더 내도 성과급은 그 상한 이상 안 나와. 그러니까 이익 폭발, 성과급 비례 증가,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봐도 57.2조야.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 전환하고 실적이 회복되는 시점이거든.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만큼 더 버는데 왜 내 몫은 그대로냐?는 게 당연한 질문인 거지. 상한 때문에 이익이 늘어도 직원 몫은 제자리에 고정되는 구조를 이번에 깨자는 싸움이야. 회사 쪽도 그냥 손 놓은 건 아니야.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고 거기에 특별 보상을 추가로 얹겠다고 제안했어. 근데 노조가 거절했어. 이유는 단순해.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꿔라는 거야. 이번 한 번 더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구조를 고정시키겠다는 싸움인 거지. 결국 2월 19일 교섭이 공식 결렬됐어서 그 이후로 집회, 성명, 파업 예고,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이 싸움에서 누가 피해보는 걸까? 파업 뉴스 보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 삼성이 얼마나 벌었는데 성과급 못 올려줘? 아니면 반대로 요즘 세상에 파업이 말이 되냐? 근데 둘 다 반만 맞아. 노조 입장부터 봐. 1분기 영업이익 57.2조. 숫자만 놓고 보면 역대급이야. 근데 성과급 계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OPI 상한이 정해져 있어. OPI는 초과이익 성과급인데 계산 방식이 이래. 연간 영업이익에서 목표 이익을 뺀 초과분에 일정 비율을 곱한 뒤 그 결과를 연봉 대비 몇 %로 환산해. 그런데 그 상한이 연봉의 50%로 막혀 있어. 여기서 문제가 생겨. 영업이익이 30조든 60조든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직원이 받는 OPI 금액은 사실상 같아. 회사가 2배를 벌어도 성과급 봉투는 제자리. 예를 들어 목표이익 초과분이 10조일 때나 25조일 때나 상한에 걸리는 순간 계산은 끝나. 그 위로 아무리 숫자가 올라가도
직원 몫은 더 안 올라가. 회사 입장에선 그게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지만 직원 입장에선 자기가 만든 이익의 상당 부분이 자신한테 안 온다는 걸 숫자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처음 문제가 된 게 2024년이 아니야. 이미 그 전부터 쌓여왔고 2024년 결국 삼성전자 역사상 첫 파업이 터졌어. 근데 그 파업 이후로도 구조가 바뀌지 않았어. 상한은 그대로, 계산 방식도 그대로. 직원들이 행동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회사가 응답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다음번엔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번 집회가 이재용 자택앞까지 간 건 그냥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니라 한 번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더라는 확인에서 나온 거야. 회사 입장도 단순하지 않아. 성과급을 대폭 올리면 당장 이익이 줄어. 이익이 줄면 주가 하락 압력이 생기고 주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리고 반도체라는 산업이 원래 사이클이 있어. 이 사이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나간 숫자를 보면 바로 나와. 2017,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삼성 영업이익이 60조를 넘었어. 업계 전체가 호황이었고 그 시절 투자 결정들이 쏟아졌어. 그런데 2019년이 되자 D램 가격이 반토막 났어.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 버린 거야. 그 결과 영업이익이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 호황 때 확정된 고정 비용들, 그러니까 대규모 인력 채용이나 생산 라인 증설, 인건비 상승 같은 것들이 불황기에 그대로 부담으로 남는 거야. 팔리는 건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 상황. 지금 좋을 때 성과급 구조를 고정적으로 높여놨다가 2, 3년 후 사이클이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 총액은 유지해야 해. 그 부담은 결국 더 큰 부조조정으로 돌아와. 그래서 회사 재무팀이 상한을 고수하는 데는 단기 이익 방어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 지금 한 번의 호황 때문에 장기 비용 구조를 바꾸는 건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글로벌 경쟁사들이 이 정도를 안 준다는 것도 회사 논리에선 빠지지 않는 얘기야. 혼자 비용 구조가 튀는 순간 다음 불황 때 경쟁력 격차로 나타나거든. 주주들은 또 달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안이 나왔을 때 주주 일부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어. 논리는 간단해. 직원이 더 받으면 배당이 준다. 내 돈을 누군가 다른 이유로 가져간다는 거야. 이 사람들도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여론도 그랬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9.3%가 이번 파업이 부적절하다고 했어. 이 숫자가 왜 나왔겠어? 삼성이 멈추면 어디가 멈추는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야. 반도체 공급이 흔들리면 내 주변 어딘가가 흔들린다는 불안. 그 불안이 숫자로 나온 거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노조도 자기 논리가 있고 회사도 자기 논리가 있어. 그리고 주주도, 여론도 다 나름의 근거가 있어. 이게 이 싸움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야. 근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겨. 이 사람들끼리 서로 논리를 주고받는 사이, 이 싸움에 아예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맞아. 파업 얘기 나오면 다들 두 주체만 봐. 노조랑 삼성. 근데 나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고 했어. 삼성전자 협력사가 몇 개인지 알아? 1754개야. 소재, 부품, 장비, 가스, 물류. 삼성 반도체 라인이 돌아가려면 이 회사들이 전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 수십만 명이야. 삼성 정규직보다 훨씬 많아. 근데 성과급 협상 테이블에 이 사람들 이름이 있어? 없어. 그 테이블은 삼성전자 정규직 얘기만 해. 협력사는 처음부터 의제 자체가 아니야. 여기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파업이 시작되는 순간 뭐가 생기는지 보여. 노조원이 라인을 멈춰. 그 옆에서 같은 클린룸, 같은 웨이퍼, 같은 교대 근무 스케줄로 일하던 협력사 인력도 그 즉시 대기 상태야. 라인이 안 돌아가면 거기 붙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없어. 협력사 직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도 아니야. 그냥 옆에 있었던 거야. 납품이 끊겨. 납품이 끊기면 협력사 매출이 그날부터 0이야. 그달 급여일은 그대로 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어. 반도체 라인 하나가 돌아가려면 먼저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회사들이 있어. 이 회사들은 삼성 생산 라인에 엔지니어를 상주시키거나 정기 점검 계약으로 매출이 잡혀. 라인이 멈추면
유지 보수 작업 자체가 없어지고 상주 인력이 할 일을 잃어. 계약상 가동 중 지원이 조건인 경우가 많으니까 가동이 안 되면 청구 자체를 못해. 그 라인에 특수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도 있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가스는 품목마다 허가가 필요하고 조달 루트가 제한돼 있어. 삼성이 주문을 끊으면 이 가스들은 그냥 쌓여. 보관 비용이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품목은 폐기로 이어져. 다른 고객사로 단기간에 돌릴 수도 없어. 삼성 공정 스펙에 맞춰 납품하는 물건이거든. 물류도 마찬가지야. 웨이퍼, 화학물, 부품을 정해진 클린 환경에서 운반하는 전용 물류 업체들은 삼성 물량이 전체 매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해. 한 건 한 건이 작은 금액이 아니야. 파업 하루에 물류 배차가 취소되면 그 회사, 그날 매출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협력사 직원한테 조합기금 같은 거 없어. 정규직 노조원은 파업 기간에 조합이 일정 부분 생계를 받쳐줘. 근데 협력사 노동자한테는 그 버팀막 자체가 없어. 파업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피해는 똑같이 들어와. 그리고 이게 단순히 매출 손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전문가들이 총파업 시나리오에서 경고하는 게 뭔지 알아? 하루 1조 손실이 아니야. 공급망 회복 불가 훼손이야. 메모리 하루 62억 개 생산 차질. 근데 그보다 더 오래 가는 게 있어. 한 번 끊긴 공급망은 다시 붙이는 데 시간이 걸려. 장비 세팅, 소재 재고, 가스 공급 타이밍. 라인 재가동이 그냥 스위치 켜는 게 아니거든. 그 복구 비용을 협력사가 같이 부담해야 해. 결정권은 없이. 이 구조가 파업이 끝난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야. 거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야. 삼성전자 정규직의 성과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이 격차가 얼마나 두꺼운 벽인지 실감이 와. 반도체 호황기에 정규직 직원 한 명이 받는 성과급은 연봉과 맞먹거나 넘는 경우도 있어. 수천만 원 단위 얘기야. 근데 같은 라인에서, 같은 클린룸에서 일한 협력사 직원한테 돌아오는 건 상생 장려금이야.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일회성이고 지급 여부도 삼성이 결정해. 수천만 원과 500만 원, 같은 웨이퍼 옆에서 일한 사람들 얘기야. 그리고 이 격차는 파업이 끝나도 그대로야. 노조가 이겼든 삼성이 이겼든 다음에 성과급 논의가 시작되면 협력사 이름은 또 없어. 파업 피해 보상 얘기에는 이름이 잠깐 올라오다가 배분 논의에선 다시 없어지는 구조. 노조는 공정한 배분을 외쳐. 맞는 말이야. 근데 그 배분 논의에 협력사 1754개는 없어. 더 아이러니한 건 이거야. 이 협력사 노동자들 같은 클린룸에서 일해. 같은 방진복 입고 같은 웨이퍼 앞에 서 있어. 교대 시간도 같아. 라인이 잘 돌아갈 때는 그냥 하나의 생산 라인이야. 근데 성과급 얘기가 나오면 이름이 없어. 파업 피해 얘기가 나오면 이름이 있어. 같은 사람이 잘 됐을 때는 테이블 밖에 있고 잘못됐을 때만 테이블 안에 들어와. 이게 지금 삼성 파업 구도에서 내가 제일 불편하게 본 지점이야. 노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회사가 다 맞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싸움에서 제일 먼저, 제일 아무 선택도 못하고 맞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파업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하나 더 있어. 뜻밖에도 내 노후야. 삼성전자 주식 한 주도 없는 사람도 이 싸움에 물려 있어.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7.57% 보유하고 있거든. 금액으로 따지면 약 130조 원. 전 국민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그 돈이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파업 뉴스를 보면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스크롤 넘겼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싸움은 결국 내 노후까지 닿아 있어. 13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부터 감을 잡고 가야 해. 국민연금 전체 적립금이 지금 약 1,100조 원 수준이야. 그 중에서 삼성전자 하나에만 130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로 봐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10% 빠지면 단순 계산으로 국민연금 평가손이 13조 원이야. 한 종목에서 하루 이틀 만에. 이 돈은 누군가의 미래연금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숫자야. 시나리오가 두 개야. 근데 둘 다 좋은 얘기가 아니야. 첫 번째, 파업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산 차질이 생기고 실적 우려가 커지고 주가가 흔들려.
그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평가액도 같이 내려가 내 연금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야. 나중에 받는 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 반대로 노조 요구가 전면 수용되면 성과급이 대폭 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이 깎여. 삼성전자가 2025년에 보통주 기준으로 1,668원의 배당을 줬는데 비용이 이렇게 불어나면 다음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국민연금이 받는 배당 수익도 줄고 결국 같은 결론에 닿아. 파업이 길어져도 손해, 노조가 전부 가져가도 손해. 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어느 쪽도 반갑지 않은 거야. 거기서 끝이 아니야.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49%가 넘어. 파업 불안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빠져나가. 주가가 더 밀리고 그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화도 약해져.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결국 마트에서 사는 기름값이고 식료품 값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어. 5월 4일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조 2천억 어치 순매수했어. 역대 최대 규모야. 오랜만에 삼성전자로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신호였거든. 그런데 이 흐름이 파업 이슈로 꺾이면 어떻게 될까? 들어오던 돈이 멈추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 한번 이탈하기 시작한 외국인 자금은 단기간에 돌아오지 않아. 주가가 흔들리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 파장은 삼성전자 주주가 아닌 사람한테도 닿아.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생활비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 싸움을 맞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삼성전자를 직접 안 갖고 있어도 간접적으로 물려있는 경우가 있어.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종목이야. 코스피 추종 ETF를 갖고 있거나 퇴직연금의 국내 주식형 펀드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 그 포트폴리오도 같이 흔들려. 코스피가 내려가면 국내 자산 전체의 기준이 내려가는 거거든. 삼성이 빠지면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피가 빠지면 내 IRP가 빠지고 내 퇴직연금이 빠지는 구조야. 삼성전자 이름이 내 투자 목록에 없어도 이미 연결돼 있는 거야.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주식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국민연금을 통해서 전 국민이 이미 연결돼 있어. 삼성 파업이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노후랑 이어져 있었어. 그럼 우리는 이 뉴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 파업이 옳냐 그르냐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야. 그 질문을 붙들고 있는 동안 진짜 중요한 게 지나가거든. 파업 뉴스가 뜰 때 실제로 따져봐야 할 건 두 가지야. 첫 번째, 피해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삼성전자 생산이 멈추면 그 충격은 노조한테도 경영진한테도 제일 먼저 가지 않아. 1차 협력사 납기가 밀리고 2차, 3차로 내려가면서 중소기업 자금 흐름이 꼬여.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8% 이상을 들고 있으니까 주가가 눌리면 그게 다시 내 노후 자산이랑 연결돼. 체감이 없어서 그렇지 고리는 이미 연결돼 있어. 두 번째, 협상 결과가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뉴스에서 한 줄만 봐도 돼. 협상 타결이냐, 장기화냐. 그게 전부야. 타결이 나면 성과급 규모를 봐. 이익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장기화면 주가 흐름을 봐.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압력, 협력사 생태계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번 파업이 단순히 삼성 노조 얘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보여. 한국 노동시장엔 오래된 균열이 있거든. 대기업 정규직이랑 하청 비정규직 사이의 간격. 삼성전자 정규직 노조원이 파업으로 요구하는 임금 인상이 실현되는 동안 같은 공장 라인을 채우는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는 그 협상 테이블에 아예 올라오지도 않아. 이게 이번 파업이 드러내는 민낯이야. 임금 분쟁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거든. 그리고 이 구조는 삼성 한 곳에서 끝나지 않아. 삼성이 이번에 타결하면서 인상폭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주면 현대차, SK, LG 계열 노조도 같은 논리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삼성도 줬는데 왜 우린 안 되냐는 거야. 대기업 정규직 임금 협상은 언제나 도미노처럼 움직여 왔어. 하나가 기준점이 되면 나머지가 그걸 기준으로 줄을 서거든.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어느 선에서 합의하느냐가 올해 하반기 전체 대기업 노사협상의 분위기를 결정해. 그러니까 타결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해.
임금 인상률이 5% 안팎으로 타결되면 시장은 안도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이익 훼손이 예상 범위 안에 있다는 신호니까. 주가는 단기 반등하고 협력사들도 납기 정상화 수순으로 돌아가.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하청 구조 문제는 그대로 묻혀 다음 협상 때 또 올라와. 인상률이 8에서 10%를 넘어서면 얘기가 달라져. 영업이익률이 눌리고 시장 컨센서스가 흔들려. 외국인 자금이 방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이 수준이 기준이 되면 뒤따라오는 다른 대기업 협상들이 훨씬 더 타이트해져. 그리고 지금 보면 내부 균열 신호가 있어. 파업 직전에 노조 탈퇴자가 하루 1000명 수준으로 나왔어. 강경파랑 실리파가 갈리고 있다는 거거든. 조직이 분열되면 협상 타결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5월 7일에 삼성전자 대표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나왔어. 협상 재개 가능성이 열린 거야. 지금 이 시점에서 노사 모두 버티기보다 출구를 찾고 있는 구도야. 싸움 자체보다 이 부도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해. 파업 뉴스가 뜰 때마다 노조가 맞네, 회사가 맞네, 그거 따지고 싶은 마음 이해해. 근데 그 싸움은 구경꾼 자리야. 딱 하나만 물어봐. 이 싸움에서 내가 물려있는 건 뭐지? 국민연금으로 연결돼 있고, 협력사 일자리로 연결돼 있고, 주가로도 연결돼 있어. 그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뉴스가 달라져. 같은 기사를 봐도 읽히는 게 다르거든. 도매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항상 싸움보다 구조가 더 중요해.